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 진단입니다. 오늘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실제 의과대학에 계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해보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 관점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생생한 상황과 정확한 이해를 나누어 주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홍순원 교수님, 또 학습자 입장에서 한상현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현대 사회에서 교육의 3요소는 교사, 학생, 교육과정이라고 네. 저희가 흔히 말합니다. 근본 의대 정원 현상과 관련해서 이 3요소가 지켜지고 존중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자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의학 교육의 이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생과 교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이 상황에서 거의 수렴되지 않고 정원 논의가 됐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다른 대학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께 좀 여쭤봤더니 보건복지부가 아마도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학장단에서 정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그냥 그 본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대학 본부에서 정하는 그런 대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의대 교육의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설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도대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굉장히 비교육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의과대학은 이미 평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인증제를 통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의학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대 학장단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됐다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의대 학장뿐만 아니라 교수를 다 배제하고 이런 결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대 교육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은 세 가지 업무를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육, 연구, 진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과는 달리 방학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 그러면 방학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근데 학생은 심지어 방학이 짧지만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방학 굉장히 짧은데요. 그래도 학생은 방학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그나마 그 방학도 없고 연구와 진료 때문에 방학이 없고 휴가 개념으로 짧게 며칠 있긴 한데 그것도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교수님들은 그 여건이 나쁜 상황인데 이미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기초교수와 임상교수로 나뉘어서 기초교수인 경우에는 기초의학에서 제대로 의학의 기초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수가 요즘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초교수가 있긴 한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대부분은 연구를 합니다. 연구로 이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는 그런 수입을 창출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이 늘게 되면 그런 교육에 부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학생이 몇 명, 한두 명 늘어도 그것이 이제 교육만 하고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또는 학생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또 우리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립대학은 결국 모두가 교수들이 버는 그런 돈으로 이런 교원들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원을 마구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은 교원의 수로 억지로 이제 그 많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업무에 뭐 누가 말했지만 꾸겨 넣는다. 교육에 꾸겨 넣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의학교육의 퇴보를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임상조교수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교수라는 직함이 외국과는 다르게 진료도 상당 부분 많이 하셔야 되고 연구도 정기적으로 SCI 논문을 내셔야 되고 또 이제 행정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거기에 교육까지 얹혀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교수자라고 하는 교수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또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고과나 이런 인정이 되지 않는 네. 그런 또 이런 역전적인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 교육의 질이라는 부분이 지켜지기 너무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개인의 어떤 소명 의식에 좀 기대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데요. 다음 요소인 학생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학계의 최신지견은 피교육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요.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이 가장 답답한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사실 답답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를 하나 꼽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의대 교육입니다. 의대 교육인데 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 학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거의 의도적으로 빼놓는 것처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학생을 숫자적으로 얼마나 늘리면 뭐 얼마 정도는 확률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무슨 학생을 찍어내는 공산품도 아니고 공장을 증설하는 것처럼 의대를 증원하고 의사라는 공산품을 증설해서 그걸 통해서 필수의료 의사라는 특정 제품을 늘리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정부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는 공산품이 아니고 의대생도 늘리면 늘리는 대로 정확하게 똑같은 퀄리티의 정확한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교육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의사가 될 것이고 그 의사들의 수련 환경은 어떠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대학병에 남을 것인지 무슨 과를 전공할 것인지 지방에 간다면 지방에서 필수 의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먼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정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의대를 증설하면 어떻게든 필수 의료 누군가는 가지 않겠나. 누군가는 대학병에 남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의사로서의 입장, 의료계에서의 입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된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된 정원이 지금 1,500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1,500을 이야기하는데 연간으로 현재 의대 증원에 비해서 거의 50%가 증가한 겁니다. 갑자기 어떤 것들이라도 50% 늘리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50%가 찌거나 빠지면 죽을 겁니다.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 모든 유기적인 것들이 그런데 의대 증원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당장 내년에 50% 늘리자. 그리고 또 1,500명이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젊은 의사 수가 한 대여섯 배 늘어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마추어스러운 운영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거의 명분으로 왜 1,500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학장님들 그리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 해봤더니 2,000명, 3,000명 늘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의 피교육자인 학생들과 그리고 의대의 교육자인 교수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제3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책을 결정하신 복지부 행정관님들, 대통령실 높으신 분들의 월급을
100만 원까지 떨어뜨린다.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고 저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의견조사를 물으면 찬성하실 겁니다. 아마 이거는 90% 찬성이 아니라 99% 찬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여론을 따라서 월급을 반납을 하셔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의대 증원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거를 무슨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존중하면서 제가 무슨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높으신 분들에 관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가 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 여론조사하면 70% 나오고 그럽니다. 그건 듣지 않으시는데 왜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3자의 여론 그리고 제3자들의 물어보는 것으로 가름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책 관계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대 증원 논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인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자에 대한 논의는 싹 빠져놓았다는 것이 지금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사자로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목소리도 지금 절절하게 들어보았는데요. 교수님, 이미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기존에도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실력의 의사가 배출돼서 국민분들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려면은 이 교육의 3요소 과정 중에서 마지막인 교육 과정의 이 질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교육 과정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지요? 네. 교육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우리 이제 뭐 연세대학교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좋은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더 질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로 이제 그 교육 과정들이 계속 개발돼서 많은 학교들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그 시간과 그 공간과 또한 그런 교수님들이 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잘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어떤 학교는 130%를 늘려가지고 이런 교육 과정을 더 이상 개발할 수도 없거니와 있던 교육 과정마저도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저도 기초지만 더 기초학을 하시는 분, 임상하시는 분께 물어보면서 제가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던 기초 부분에 있어서 강의가 우리 가만 보니까는 의과대학 강의가 고등학교 강의처럼 강의를 한 강의실에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듣고 계속 커리큘럼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분반을 해서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고 한 강의실에서 어떤 강의가 있으면 그 다음 강의를 또 넘어가야 되고 다음 강의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명 추가해서 강의를 듣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학생을 한 30명씩, 50명씩 늘리게 되면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반을 해서라도 들어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여쭤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설 면에서도 굉장히 교육 과정 자체를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이 논의 과정 중에 많이 얘기한 것이 이제 해부학을 할 때 그런 사체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사체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 기초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을 가게 되면 임상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실습입니다. 실습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학생들이 그냥 환자 많으니까 가서 뭐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지금은 더욱더 환자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관리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의사만 있는 게 교수만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그걸 배치하고 그런 어떤 동선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인력이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그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 투자돼야 되는 인력 그리고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대학병원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립대학병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 수입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지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지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학생들 경험 내지는 수업을 조금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실습을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질이 더 나빠지는 그런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 좀 혼돈이나 카오스가 예상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도 현재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또 강화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교육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 하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런 선택에 따라서 개인화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다양한 의료의 분야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학병원에 과도하게 교육이 맞춰져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졸업하면 절반의 학생들은 결국에 수련을 받은 다음에든 받지 않고서든 1차 개원과 로컬로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과 학생들은 뭐 경영학과 수업을 신청한다든지 뭐 다른 과의 수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본과 동안 그런 다양한 부분을 공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의사가 사회인으로서 1차 개원가에 나갔을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환자를 마케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현재 의학 교육의 하나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의대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선택지,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개원가로 나간다든지 의사 외에 뭐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진로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부족하시다기보다는 현재 여건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연세의대 같은 경우만 해도 가능한 선 안에서 계속 선택 과목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선택 과목들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로 50%를 당장 증원한다 라고 하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어떤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만 해도 사실 힘들어질 것이고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획일화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논의와 맞물려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학생들의 개인화된 교육을 넘어서서 또 이외의 개인화된 교육이 필요한가? 결국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양질의 의사,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의사를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증원을 해도 부실 의사만 1000명, 10,000명 늘어난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아는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정권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분개했던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 고위 정치인의 자제분이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했고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실제로 면허를 취소당하고 이런 논의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런 의사가 1000명, 10,000명 늘어나기를 지금 정권은 바라시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데바만 해도 여러 의대 중에는 이런 카데바를 학생이 10명, 20명 붙어서 한 분의 카데바를 해부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제대로 해부학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럴 경우에 뒤처지는 학생이나 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학생이 유급한다고 해서 특별히 케어를 해주거나 이 학생을 더 가르쳐서 좋은 의사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교육만 한다라고 하면 저희의 의대 교육이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어떤 순위로 평가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순위로 평가하더라도 10위 안에는 지금 무조건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에서 의학 교육,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의사의 질, 이런 걸 위한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당연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면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을 증설하고 이런 논의는 현실적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대 교육에서 당장 가장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환자를 잘 보는 의사, 의료의 진료의 실력이 높은 의사를 만드는 교육 과정으로서도 질이 떨어질 것을 너무 우려하셨고,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새로운 세대의 학생으로서 또 미래의 의료 환경에 다변화된 대응을 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후진국의 의대처럼 오히려 질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을 크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구조체,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의과대학, 대학원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전문적이고 건강한 의대 정원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될까요? 네, 이번에 저도 이제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보면서 진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다른 과의 교수님, 그리고 또 교육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던 전직 교육부학장님, 이런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지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거버넌스는 가장 많은 이 의료에 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교수들과 또 학생들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잘 모여서 진실에 입각한 그런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병리학이기 때문에 제가 병리학의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설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원례집담회라는 걸 합니다. 직례가 좀 어려운 직례들을 학회에서 이제 원례집담회 형식으로 내놓고 이걸 어떻게 진단하면 좋겠는지, 뭐 토의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런 진단으로 하면 이런 진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하신 노 교수님, 선배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환자의 질환은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병리학회 회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병리학회 이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이걸 관리하는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이 질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병리학자만이 가장 진실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리 의사라 하면은 내 의견도 당연히 n분의 1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관심이 많지 않았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경험들을 다 공유하면서 좀 겸손하게 진실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한국 의료가 이미 세계적인 의료인데 그거를 더 높이는 그런 세계적인 의료로 끌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학생들이 꿈꾸고 또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의대 정원의 결정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올바른 의대 증원이나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이 저는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현장 전문가의 말을 제대로 들으면서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많은 정책들을 보면 알았겠지만 위에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선 대책이 있다.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어떤 정책을 잘못 생각했을 때, 잘못 세웠을 때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나비 효과는 지금 정부의 어떤 분도 감히 책임을 질 수 없을 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건보 재정 파탄입니다. 현재만 해도 건보 재정이 좋지 않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20, 30대, 현재 40대까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경제 전문가분들부터 의료 전문가들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무턱대고 증원을 하면 많은 의사들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급여가 소비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지 더 느려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대를 증원하고 하는 결정을 잘못 내렸다가는 단순히 의사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국가 재정에도 문제를 줄 수 있고 또한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세대 갈등 이런 거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단순히 지금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정무적 입장에서만 봐도 상당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들은 그 건축을 할 줄 아는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구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이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당장 어떤 비용을 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든지 입주자들을 대피를 시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경고를 2, 30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며칠째, 몇 달째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무너진다 하는데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무슨 적폐로 몰아서 탄압을 하려고 합니다. 무너진다는 게 그게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볼지 너무 잘 예상이 가기 때문에 막으시려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전문가 스님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대체 어떤 분의 의견을 듣고 이런 논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가장 큰 선결 조건 한 가지는 현장 전문가들,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논의의 상대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방식들이 그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논의를 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 혹은 전문가들을 인볼브 시켜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의정협의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할 때는 정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자기가 강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 듣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면서 피드백이 오고 가는 건전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 결정 과정은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복지부 차관님과 지금 전공의 스님들 사이에서의 대담이었습니다. 대담을 연다라고 했는데 대담을 열어놓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죠. 오늘도 사실은 의사들이 기대를 했던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기대한 것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대를 증원하면서 이 협상의 상대인, 논의의 상대인 의료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로서 어떤 개선책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개선책이 아니었죠, 사실. 개선책이 아니라 거의 필수 의료를 포함해서 의료 전체를 붕괴시키는 의료 붕괴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태도를 협상을 하면서, 이런 태도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진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어떤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최근에 전공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 사실상 이 의료 붕괴 패키지 발표 이런 것들은 논의 상대에 대한 도발이나 협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부가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차관님이라든지 현장 실무자분들 계속 언론에 흘렸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 언론에 흘렸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식을 반복하시는 정책 결정권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경질 수준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과연 의료계에 얼마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태도는 논의를 하자,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바꿔나가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파업해봐라, 동맹을 해봐라, 너는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막 나가자라고 나오면 협상 상대 한쪽이 막 나가자고 나오면 논의의 다른 상대도 대책이 없습니다. 죽어보자고 하면 이쪽에서도 사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나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막 나가겠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거는 건전한 논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을 위해서 최소한 현장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것, 그리고 지금의 논의 상대인, 논의 파트너인 의료계를 존중할 것, 이 두 가지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자와 또 학습자로서 현장의 중요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가 잘 되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존율,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나오신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우리 젊은 의사가 될 학생분들도 나는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러한 꿈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물음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KMATV 저희도 현안 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책임감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